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안전한 내 유년 시절의 생활, 그리고 사랑의 온화함과 밝은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들은 아름답고 어여쁜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걸어왔던 그 발자취만이 가장 흥미로울 뿐이다. 물론 아름다운 휴식처와 행복의 섬, 낙원들과 같은 유년 시절의 기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득한 빛 속에 남겨두고자 했다. 내게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유년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치를 두는 것은 나를 내몰고 나를 휘몰아쳐 흘러간 무엇에 관한 것이다. 이런 충동은 언제나 다른 세계로부터 왔으며 불안과 강요를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했다. 또 그것들은 놀랄 만큼 날카로웠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자 애썼던 평온함을 뒤흔들어 놓았다.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 있는 세계에 속해서 그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새 내 안에 원시적인 충동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 나이가 된 것이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성에 관한 호기심이 나의 적으로서, 파괴자로서, 금지된 유혹과 원죄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호기심, 꿈, 그리고 쾌락과 두려움이 내게 가져다준 사춘기의 비밀스러움은 유년 시절의 아늑한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면서도 아이처럼 생활하는 이중성을 갖게 된 것이다. 나의 의식은 세상이 허용하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계를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은밀한 꿈과 충동 갈망 속에서 살았다. 그런 비밀과 의식적인 생활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는 조금씩 위태로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의 어린 세계는 이미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도 사춘기 시절 겪는 생명의 충동들에 대하여 공공연히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비현실적이고 허위적일 수밖에 없는 유년 시절 속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나의 헛된 노력을 도와줄 뿐이었다. 내 부모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처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나는 대부분의 소위 명문가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한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자기 삶의 욕구가 그의 주변 환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갈 길을 추구한다는 것은 끝없는 투쟁이라는 교훈을 배우는 인생의 한기점이 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은 생애에 단 한 번 숙명적인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어물어지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들을 떠나고 고독과 죽음이라는 차가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한 경험은 평생에 단 한 번 가능한 것이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 경험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고 수많은 꿈 중에서 가장 잘못되고 잔인한 신락원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내 유년 시절의 끝을 알리던 감정과 환상은 이야깃거리는 될 만큼 그리 중요한 일들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머였던 무엇이 이제는 내 자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세계는 외부에서부터 다시금 나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크로머와의 사건이 있은 이후 몇 년이 흐른 뒤였다. 어린 시절의 그 극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기억들은 저 먼 곳으로 물러나 짧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오래전부터 프란츠 크로머는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와 마주치게 되더라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내 비극의 중요한 또 한 명의 중요한 주인공 막스데미안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데미안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간혹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점차 가까이 다가와서 힘과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을 떠올려 보려고 한다. 아마도 1년, 아니, 더 오랫동안 나는 한 번도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가능한 한 그를 피했고, 그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우리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에는 간혹, 어쩌면 나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데미안의 친절함 속에 냉소와 묘한 비난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 계속 신경 쓰였다. 그와 함께 겪은 그 사건과 그 당시에 그가 나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데미안도 잊어버린 듯했다. 그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 나는 정말로 그가 가까이에 있어서 내 눈에 자주 띄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혼자서 혹은 다른 큰 아이들 틈에서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낯설고 고독하게 어쩌면 외로운 듯이 그들 사이에서도 자기만의 분위기에 쌓여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독특한 법칙 아래에서 마치 별과 같이 빛나는 걸음처럼 느껴졌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데미안을 사랑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되도록 데미안을 내버려 두었다. 데미안은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우리는 가끔 그가 선생님에게 심한 도전이나 비아냥거림으로 생각되는 어떤 말 혹은 비평이나 항의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의 모습이 선하다.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노트를 들고 서서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낡은 새 모양의 문장을 그리고 있는 그를 보았다. 나는 창가의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문장을 향해 있는 그의 예민하고도 차갑고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경탄했다. 그건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자나 예술가의 모습처럼 보였다. 탁월하고 의지에 가득 차 있었으며 놀라우리만치 밝고 차갑고 총명한 두 눈을 가진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를 보았다. 그것은 며칠 후 거리에서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들은 모두 쓰러진 말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말은 아직도 끌채에 묶인 채로 농부용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무언가를 애원하듯이 간신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숨을 헐떡거렸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을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말 옆구리와 거리에 하얀 먼지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메스꺼움을 참으며 그 광경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비집고 나오려 하지 않고 그와 어울리게 맨 뒤쪽에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의 머리에 고정된 것 같았는데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거의 열광적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느껴지는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그때 나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독특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본 것은 그가 소년의 얼굴이 아닌 어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단순한 어른의 얼굴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느꼈다고 확신했다. 마치 여자의 얼굴과도 같은 점이 그의 얼굴에서 엿보였는데 그 모습은 남녀노소의 구분을 넘어서 어쩌면 천년쯤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짐승들이나 나무, 별들이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어른으로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는 정확히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겠지만 무언가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다.
아마도 그는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를 좋아했던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반감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들과는 아주 다르고 어쩌면 짐승이거나 영혼 혹은 환상 같은 존재라고 느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다. 위에 이야기한 것도 어느 부분은 그 후의 인상에서 보태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나는 데미안과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다. 데미안은 그의 동급생들과 함께 당시의 관습에 따라 교회의 견실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또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가 본래 유대인이라는 둥, 이교도라는 둥, 소문이 파다했으며 어떤 아이들은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했고 이상야릇한 사교를 믿고 있다고도 했다. 소문은 한층 더 과장되어 그는 자기 어머니와 마치 애인 같은 관계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추측하건대 이제껏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며 자랐고 그것이 그의 미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았다. 하여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동급생들보다 2년이나 늦게 견실례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이 몇 개월간의 견실례 수업을 받는 동안 그는 나와 동급생이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나는 그와는 되도록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문과 비밀로 에워싸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크로머 사건 이후로 내게 꺼림칙하게 남아있던 의무감이 나로 하여금 그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때마침 나로서도 내 자신만의 비밀로 인해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견실례 수업 기간은 내가 성적인 문제에 결정적으로 눈뜬 시기와 일치했기에 묻어난 나의 의지와 달리 경건한 교리 따위는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것이 매우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반면에 성을 깨우쳐가는 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갈등 상태는 나로 하여금 수업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데미안에게 접근해 가도록 만들었다. 그 무엇인가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있었던 듯했다. 나는 이 기억의 실마리를 가능한 한 풀어보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직도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던 이른 아침의 일이었다. 목사님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다. 나는 그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목사님이 어조를 높이고 힘을 주면서 카인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일종의 영감이랄까 경고 같은 것을 느꼈다. 시선을 들어보니 앞줄에서 반쯤 몸을 돌려 나를 보는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데미안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며 말을 걸어오는 듯했는데 진지하지만 냉정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시 동안 나를 쳐다봤을 뿐이었지만 나는 괜히 긴장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리고 카인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으면서 그의 말씀에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순간부터 나와 데미안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느끼자 마술처럼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이 데미안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순전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데미안은 견실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내 바로 앞줄에 와 앉았던 것이다. 학생들이 넘치게 들어찬 교실의 빈민촌 같은 냄새 속에서 아침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던
신선한 비누 향기를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옮겨 이번에는 내 곁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지나가도록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지루한 아침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업은 더 이상 졸리지도 지루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우리 두 사람은 자주 무섭게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곁에 앉은 그는 눈빛 한 번만으로도 주위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나 말을 나에게 일러주었고 나는 기꺼이 그 신호를 따랐다. 다른 아이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의 집중된 시선은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었고 내 마음속에서 의욕과 비판적인 견해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자주 수업을 빼먹는 충실치 못한 학생 노릇을 했다. 데미안은 언제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손하게 행동했다. 아이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크게 웃거나 떠들지도 않았으며 선생님께 구중을 듣는 일도 없었다. 그는 굳이 속삭이지 않아도 오히려 손짓이나 눈빛만으로 나를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일은 때로는 기묘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예를 들자면 그는 나에게 어떤 아이가 그의 흥미를 끌고 있는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다. 데미안은 아이들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한테 신호를 하면 저 애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덜미를 긁적거릴 거야. 수업이 시작되고 내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은 갑자기 눈에 띄는 동작으로 엄지손가락을 나에게 보였다. 나는 급하게 데미안이 가리켰던 아이를 바라봤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슨 철사줄에 끌려오듯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긁적이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께도 한번 시험해보자고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과제를 복습해오지 않은 날 목사님이 나에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목사님은 문답 교과서 한 구절을 암송시킬 아이를 찾다가 마침 죄 지은 듯이 불안해하는 내 얼굴로 시선이 닿았다. 목사님은 천천히 데미안의 옆으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손짓을 하며 내 이름을 막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그는 마음이 산란해진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더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데미안에게 시선을 옮겨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몸을 돌려 지침을 두어 번 하고 다른 학생을 지적했던 것이다. 내가 이 장난을 무척 재미있어 하는 동안 데미안이 이따금 같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굣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정말로 거기에 그가 있곤 했다. 정말로 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쾌히 어른처럼 친절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아냐, 그는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목사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유의지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거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생각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제법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할 건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해. 단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물론 연습이 필요하긴 해. 예를 들면 나비들 중에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수가 훨씬 적은 분화비가 있어. 이 분화비도 다른 곤충들처럼 똑같이 번식을 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암컷 분화비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실험은 생물학자들이 자주 하는데 밤이 되면 이 암컷을 찾아서 수컷들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몇 시간씩 걸리는 먼 곳에서 날아오는 거지. 몇 시간이나 되는 생각해봐.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수컷들이 부근의 유일한 암컷의 냄새를 맡는 거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건 그리 쉽지 않아. 일종의 냄새나 그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흔적을 추적해내는 것처럼 말이지. 알아듣겠니? 그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이지.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지. 만일 그 분화비의 암컷이 수컷만큼 많이 있었다면 그것들도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것들은 짝을 찾는 일에 여러 세대를 걸쳐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야.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전부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렴. 그럼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야. 독심술이란 말을 꺼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크로모와의 사건을 상기시켜줄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둘 사이에서 아주 암묵적인 일이 되어 있었다. 수년 전에 데미안이 매 문제에 개입했던 일에 대해서는 그나 나나 결코 무심결에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대방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었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상태였다. 한두 번쯤 함께 거리를 걷다가 크로머를 만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면서도 또 사람이 그의 의지를 어느 곳에 집중시키면 자신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야. 만일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내 의지를 마음대로 집중시킬 수도 없지 않을까? 맞아. 좋은 질문이야.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항상 질문하고 의심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극히 단순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분화비가 자기의 의지를 벼리라든가 또는 그 밖에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단지 그 분화비들은 처음부터 그런 노력을 하려 들지 않는 거야. 그들은 오직 그들을 위해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고 꼭 얻어야만 하는 것들만을 찾기 때문이야.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럴 때에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다른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육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들은 분명히 짐승들보다는 더 많은 활동 영역과 흥미를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 역시 꽤나 좁은 범위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어서 그 이상을 성취하긴 힘들어. 나는 틀림없이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고 무조건 북극에 가고 싶다든지 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소원이 정말로 내 자신의 내부에 충분히 깃들고 나를 이루는 모든 존재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강하게 바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너의 내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시도하기 무섭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의지를 훈련이 잘 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을 거야. 가령 내가 지금 목사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 뿐이니까. 지난 가을에 나는 앞쪽에 있는 내 자리를 조금 뒤로 옮겼으면 하는 강한 염원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잘 시행됐어. 그때 마침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난 거야. 그 아이는 쭉 아프다가 다시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내줘야 했어. 내가 비켜줬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말했다. 나는 그 당시의 일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꼈을 무렵부터 형은 나에게로 점점 가까이 왔지. 그런데 그건 어찌된 일일까?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었잖아. 그건 왜 그랬지? 맨 처음 자리를 옮기려고 했을 때는 나 스스로도
어디에 앉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 난 그저 뒤쪽으로 가고 싶다고 느꼈을 뿐이었지. 내 옆에 앉아야겠다는 게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또 너의 의지도 동시에 나를 이끌고 도와주었던 거야. 내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소원을 이제 반쯤 이루어졌다고 느꼈어. 내가 내 옆에 앉기를 갈망했다는 걸 알았던 거야.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그랬지. 하지만 말이야. 나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뿐이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 옆에 앉은 거지. 나와 자리를 바꿨던 아이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거든. 목사님은 분명 한 번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야. 예를 들면, 목사님은 나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D자로 시작되는 이름에 내가 뒤쪽에 S자 사이에 앉아 있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내 의지가 자꾸 그 의욕을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의 의식 속에까지 배어들진 않았어. 그는 여러 번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나를 쳐다보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매번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왠지 불안해지는 거지.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갑자기 그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봐. 그때 상대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단념하는 것이 좋아.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지.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구니? 나는 재빨리 물어보았다. 그는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버릇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무척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나를 집에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와 같은 시도를 하고 내 의지를 집중시키는 노력을 해보았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다. 그 일에 관해서는 감히 데미안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데미안에게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는 많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생각은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다른 동급생들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 무신론자가 몇몇 있긴 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가소롭고 인간답지 않은 일이며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약간 의욕을 품고 있었지만 내 유년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영위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이 실제한다는 것과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거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오히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 여전히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 데미안은 성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유의적이고 공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나는 언제나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였다. 나에게는 지나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도 많았다. 카인에 관한 문제 역시 그랬다. 언젠가 한 번은 견실내 수업 중에 더욱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은 골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순환일 같은 때에 아버지께서 순환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이 고난에 찬 아름답고 창백하고 무시무시하면서도 무섭게 발랄한 세계. 즉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언덕에 마음이 사로잡히곤 했다.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이 신비에 가득 찬 세계의 음산하고 거대한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에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에도 역시 나는 이러한 음악 속에서 또 모든 비장한 행위 속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인 표현의 정수를 느끼곤 했다. 그런데 그 수업이 끝나갈 즈음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봐. 그리고 혀로 그 맛을 음미해봐. 좀 김 빠진 맛이 나는 것이 있어. 두 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은 실로이풍당당한 일이야. 그런데 그 잔악한 도둑 이야기는 너무 감성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그는 죄인이고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던 자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괘씸을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말이야. 무덤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한낱 감상적이고 교화적인 배경을 가진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야. 만약 나에게 두 도둑 중에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한 명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이 눈물을 찔끔거리는 개신자를 택하지는 않을 거야. 단연코 다른 도둑을 택하겠지. 그는 자기 처지에서 본다면 단지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는 개종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던 것이고 최후의 순간까지 지금껏 그가 손잡고 있던 악마에게서 비겁하게 손을 떼지 않았거든. 그는 적어도 자존심을 지닌 인물이야. 대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성서 속에서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 어쩌면 그는 카인의 후예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의 말을 듣자 상상력이나 개성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운명적으로 들려왔고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까지 전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내 생각은 벌써 알고 있어. 그는 단념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종교가 가진 결함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야. 구약이나 신약 속 신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이 본래 신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신이란 고귀하고 아버지의 존재와 같이 아름답고 높으면서 다정다감하다는 것은 올바른 말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이 다른 부분은 전부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세상의 이러한 부분의 전부, 즉 세상의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고 있는 거야. 신은 모든 생명을 근본적으로 찬양하면서도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성생활은 전부 묵살하고 악마적인 것이나 죄로 여겨 단죄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분리한 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를 말이야. 우리는 신께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 그래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 혹은 자신의 내부의 악마까지도 내재시키고 있는 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앞에서 의례적으로 무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는 그답지 않게 대단히 흥분해 있었으나 곧 진정되어 미소를 짓더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소년 시절의 깊은 의혹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말한 공인된 신의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에 관한 생각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같았다. 두 개의 세계, 또는 세계의 두 부분에 관한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관한 나의 생각 그대로였다. 나의 문제가 곧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과 생각의 근원이 되는 문제라고 느껴졌다. 그 통찰이 신성한 영혼처럼 내 마음에 고여 있었다. 내 자신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견해가 위대한 이념의 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나는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건한 심정이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증명해주고 가벼운 행복감을 느끼게 했지만 썩 개운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가혹하고도 떫은 맛이 있었다. 그 안에는 인생에 대한 책임, 즉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내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러한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데미안에게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두 개의 세계에 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의 감정이 그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으며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이러한 견해를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내 이야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내 눈을 응시했기 때문에 나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내가 직시할 수 없는 묘하게 동물적인, 시간을 초월해 나이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언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가 말했다. 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 너 역시 내가 생각한 반대로 인생 전부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넌 이미 너한테 허용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다른 절반의 세계를 숨기려고 애썼던 거야.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그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추악한 것들도 이 세상엔 존재하고 있어. 너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난 살인이나 다른 온갖 죄악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오늘 전부 해결할 수는 없어. 그는 나를 진정시켜야 했다. 넌 살인을 한다거나 소녀를 강간해서는 안 돼. 그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너는 아직도 공인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어. 단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느낀 데 불과해. 다른 많은 부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넌 한 1년 전부터 너의 내부에 어떤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다른 어떤 충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우리들과는 다르게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성하게 여겨서 굉장한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신봉했어. 금지된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오늘이라도 목사님 앞에서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누구든 당장 여자와 동침할 수 있잖아. 다른 민족은 우리와 달라. 옛날이 아닌 지금도 다르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인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실제로 금지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대학당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단지 편의상의 문제에 불과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판정해내는데 아니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금지된 것에 복종하고 말지. 그에게는 그것이 쉽거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그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허용되어진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야. 요컨대 사람은 각자 독자적이어야 하는 거지. 그는 갑자기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을 후회하기라도 하듯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매우 즐겁게 자기의 생각을 닥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그가 했던 말처럼 그저 떠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서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울러 약간의 오락적인 기분과 재치 있는 농담을 즐기는 듯한 기분, 다시 말하자면 완벽한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에 쓴 완벽한 진지함이란 구절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데미안과 함께 경험했던 사춘기의 체험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다시 생각났다. 마침내 견실례를 받는 날이 가까워졌고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 공부했다. 최후의 만찬은 목사님 생각으로는 무척 중요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를 많이 썼고 우리들에게도 신성한 느낌과 기분이 잘 전해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두서너 시간의 수업 시간에 내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라는 공동체로의 엄숙한 인문이라 할 견실례를 준비하는 동안 내게 있어서의 이 반년에 걸친 종교 수업의 가치는 목사님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 가까이에서 그의 영향력이 지닌 범위 내에서 지낸 일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아닌 아주 다른 것에, 즉 사상과 개성의 교단에 입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어쨌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었고, 데미안이 대표자나 사도로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다. 어떻든 간에 나는 견실례 의식만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던 바를 하고 싶었고 그 소원은 간절했다. 그 생각은 교회 의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과 합쳐져서 나는 결국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의식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에게 그 의식은 데미안에에서 열린 사색의 세계로의 입문을 의미해야 했던 것이다. 그와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은 이 무렵이었다. 교리 문답 수업 시간이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다. 내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는 조숙한 척, 잘난 척하며 떠드는 내 이야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우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어.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약삭 빠른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조금도 없단 말이야.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질 뿐이야. 자기 자신한테 멀어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은 마치 거북처럼 자기 자신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 우리는 곧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고 했었고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진 않았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서 무언가 독특한 것, 공허하달까, 냉정하달까, 어쩌면 그의 자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느낌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나는 데미안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똑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였다. 무언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였고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서 흘러나와 그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눈은 단지 물끄러미 열려 있을 뿐 내부의 세계 혹은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 있었다. 완전한 정지 상태로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입은 마치 나무나 돌에 새겨놓은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하여 돌처럼 보였다. 갈색의 머리칼만 가장 생기를 띠고 있었다. 두 손은 돌이나 과일과 같은 물체처럼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데미안 앞에 걸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고요하고 창백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맥없이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단단하고 질 좋은 껍질처럼 보였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데미안이 죽었다는 생각에 하마터면 크게 소리칠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혹된 시선으로 그의 창백하게 굳어있는 가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데미안의 진실된 모습임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던 그는 단지 데미안의 절반, 즉 때로는 상대 역을 맡아주고 친절함으로 내게 도움을 주던 데미안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이렇게 돌처럼 굳어있고 고색 창연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아름답고 차갑게 죽어있지만 그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이 충만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주위는 절대 고요의 공허, 전기와 별들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고독한 죽음이 에워싸고 있었다. 지금 그가 완전히 자신의 내면, 세계로 몰입했다는 것을 느낀 나는 전율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저토록 고독한 적이 없었다. 그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고, 그는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보다 내게서 더 먼 곳에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 누구도 그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누군가가 그를 봤다면 분명 전율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 위에 내려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로 내려왔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디에? 그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는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일까? 그에게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다시 살아나서 숨쉬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와 나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을 때, 그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고 두 손을 다시 움직였지만 갈색 머리칼만은 윤기 없이 지쳐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한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두동 자세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하기만 했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만 일어날 뿐이었다. 얼마 후 견실례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은 산산이 부서져 내 주위에서 떨어져 내렸다. 부모님은 일종의 낭패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나를 대하셨고 누나들은 아주 낯선 존재가 되었다. 냉담함이 예전의 감정과 기쁨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기존의 것들을 왜곡시키고 퇴색시켜버렸다. 정원은 향기를 잃고 숲은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끌지 않았으며 세계상은 무슨 골동품의 재고정리장처럼 무미건조하고 매력 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책은 단지 종이 뭉치였고 음악은 소음에 불과했다. 가을이 되면 나무 주위에 낙엽이 떨어지게 마련이었지만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비가 나무를 적시고 햇빛이 내려앉고 혹은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나무의 내부에서는 생명이 서서히 위축되었고 끝내 가장 깊은 내면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다림인 것이다. 방학이 끝나고 나는 다른 학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때때로 유난히 다정스럽게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미리 작별을 구하며 내 마음속의 사랑과 향수처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하려고 애쓰셨다. 그즈음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내 친구와 다시 만나보지도 못한 채 방학이 끝나자마자 성시로 출발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나를 따라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면서 김나지움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기숙사로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곳에서 내가 어울릴 아이들이 어떤지 아셨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천성으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아버지의 세계와 아버지의 정신적인 영향력 아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자 했던 내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한때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견실례를 받은 후 방학 동안 처음으로 느꼈던 이상한 공허함과 고독감은, 나는 이 공허함과 희박한 공기를 나중에 얼마나 진하게 맛보게 되었는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의 작별을 고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전혀 슬프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나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 무척 놀랐다. 본래 나는 꽤나 감정이 풍부한 편이었고 제법 선량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달랐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온종일 나의 내부에 귀를 기울였다. 결국에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오르고 있는 금지된 어두운 냇물 소리를 듣는데 온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급격히 자라나 후리후리하고 야윈 모습이었고 불완전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워서 나 자신조차도 이런 모습으로는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나 스스로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이따금 막스 데미안을 몹시 그리워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를 미워하기도 했고, 내 자신이 짊어지게 된 몹쓸 병과 같은 생활의 빈곤함을 은연중에 데미안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다. 학생 기숙사에서 나는 귀여움을 받지도, 그렇다고 존중을 받지도 못했다. 처음엔 놀림감이 되었고 다음에는 따돌림을 당했으며 음울한 녀석이나 불쾌하고 별난 녀석쯤으로 취급되었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층 더 과장하기까지 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하듯 고독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남몰래 비애와 절망감에 몸부림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 없이 집에서 쌓았던 지식을 조금씩 되새기는 것에 불과했다. 지금 다니는 학급이 예전에 다녔던 학급보다 진도가 조금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또래들을 어린애라고 얕보는 습관마저 생겼다. 1년쯤,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새로운 변화는 없었다. 나는 집을 다시 떠나왔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지 간의 생각에 빠져 정신없이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걸으면서 나는 일종의 즐거움을 느꼈으며 우울과 염세와 자기 혐오감에 가득 찬 뒤틀린 기쁨을 맛보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축축하게 안개가 자욱한 해질녘에 교외에 있는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공원의 넓은 가로수길은 텅 빈 채 나를 맞았다. 길에는 낙엽이 겹겹이 깔려 있었고 나는 발로 낙엽들을 헤적거리며 어두운 쾌감을 느꼈다. 공기 속에는 축축하면서도 쓴냄새가 떠돌았고 저 멀리 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도깨비처럼 그림자를 지으며 서 있었다. 긴 가로수길 끝에서 나는 망설이듯 멈춰 서서 검은 나무잎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동안 축축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나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그 냄새에 응답하며 한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 인생이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누군가 옆길에서 깃이 달린 외투를 바람에 날리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이봐, 싱클레어. 다가온 사람은 우리 기숙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좋아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나에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면서 어른인 척하는 걸 빼면 별다른 반감은 없었다. 그는 곰처럼 이미 새며 기숙사 사감을 꽉 휘어잡고 있다는 김나지움 학생들 간의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는 가끔 어른들이 우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 끼어들 때와 같은 말투로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어디 내기를 해볼까? 너 시를 찍고 있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무뚝뚝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낄낄거리고 웃으며 내게 다가오더니 전혀 익숙하지 않은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줄 아니?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가을밤에 사색에 잠겨서 걷고 있는 건 분명 사연이 있는 법이거든.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시를 쓰고 싶어 하지.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물론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것과 비유되는 사라져간 청춘에 대해서 말이야. 하일리히 하이네를 봐. 난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아. 나는 그 말에 항의했다. 그래, 좋도록 생각하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날씨에는 와인 한 잔이나 그 비슷한 것들이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잠깐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나도 마침 혼자니까. 생각이 없니? 네가 모범생으로 남겠다면 굳이 권하지는 않겠다만. 우리는 곧 조그만 교회의 술집에 마주 앉아 맛이 썩 좋지 않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맛이 느껴지긴 했다.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곧 취하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안에 창문이 활짝 열린 듯했고 세계가 그 안에 비쳐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참으로 무섭게도 오랫동안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치거렸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멋지게 해치웠다. 베크는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치며 정말 근사한 녀석, 재능이 있는 녀석이라고 불렀다. 나 역시 이야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나이 많은 선배에게 제법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크게 고무되어 날뛰었다. 나를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한 베크의 말이 내 심정에 감미롭고 도독한 와인처럼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상은 수백 개의 힘찬 샘처럼 솟구쳤으며 영혼과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과 그부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적어도 나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인과 이교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베크는 나에게서 연애에 대한 고백을 들으려고 애썼다.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만 느끼고 만들어내어 공상해온 것들이 나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걸 술의 힘으로도 풀어낼 수는 없었다. 여자에 관해서라면 베크 자신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듣고 있자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일들이 현실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알폰스 베크는 18살 정도 먹었을 뿐이지만 이미 경험이 많았다. 특히 소녀들이란 아름다운 일이나 은근한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부인네들에게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여인네들이 그 점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속이 트여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문구점 주인인 야크겔트 부인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가게의 카운터 뒤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나는 넋을 잃고 이야기에 빠져들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야크겔트 부인을 사랑하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꿈도 꾸어보지 못한 어떤 삶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의 거짓말도 섞여 있는 듯했고 그가 말한 것은 내 생각 속에서의 사랑의 맛보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생활이며 모험이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모두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다소 뜸해지고 활기를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천재성 있는 소년이 아니었으며 단지 어른의 말에 혹해서 귀를 기울이는 소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수개월 동안의 암울한 생활에 비한다면 천국에서의 일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술집에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들이었다. 나는 그런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미흡하나마 정신적인 어떤 것을 맛보았고 혁명의 징후를 감지했다. 그날 밤의 일을 나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희미하게 타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 속으로 귀가를 서둘렀을 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사실 기분이 나쁘고 몹시 괴로웠다. 그럼에도 고통 위에 뭔가 매력과 감미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란과 방종이었고 생명력과 정신이었다. 베크는 나를 보며 새파란 풋내기라고 투덜거리며 욕하긴 했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었다. 그는 나를 반쯤 떠매다시피 해서 기숙사까지 데리고 왔고 갖은 방법을 동원한 끝에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무사히 기숙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괴로운 마음과 미칠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낮에 입었던 셔츠를 아직까지 입고 있었고 형편없이 구겨진 옷가지와 신발은 방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으며 땀내와 토사물 냄새가 풍겼다. 두통과 구토와 미칠 것 같은 갈증이 나를 휩싸고 있는 동안 갑작스레 내 마음의 거울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영상이 비쳤다.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을 보았고 조용한 고향집에 내 방을 보았으며 학교와 시장을 보았고 데미안의 견실내 장면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밝게 광채에 휩싸여 있었으며 모두 아름답고 경건하고 청순하게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사라져버리고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나를 거부하며 증오의 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정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사랑스럽고도 친밀한 것, 어머니의 다정한 입맞춤과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이며 경건하고도 명랑했던 일요일의 아침과 정원에 피어있던 온갖 꽃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말았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심판의 사자가 와서 나를 묶어 인간 쓰레기,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며 교수대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은 마땅히 그럴 만한 일이라고 여기며 따라갔을 것이고 기꺼이 처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의 내면은 이런 상태였다. 사방을 헤매 다니며 세상을 얕잡아 본 자여, 외람된 정신으로 데미안의 사상에 공명하던 자여, 쓸모없는 인간으로 추잡하게 술에 취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저급하게 거칠어진 짐승이며 악한 충동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온갖 청순함, 그리고 빛과 사랑스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정원에서 자란 나. 바하의 음악과 시를 사랑했던 나. 이런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니. 내 자신의 웃음소리가 술에 잔뜩 취해 자제력을 상실한 채 충동적이고도 바보처럼 낄낄거리던 그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었고, 나는 심한 구역질과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 속에서도 괴로움을 견디는 일은 거의 알 수 없는 쾌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맹목적이고도 가련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숨죽인 채 쇠진하게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책이나 고통의 전율, 영혼의 추악한 감정조차도 환영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서는 분명 감정이 있었고, 불꽃이 타오르고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비참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해방이나 봄과 같은 그 혼란스러운 무언가를 느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 나는 거칠게 타락해가고 있었다. 최초의 주정뱅이는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리를 내게 넘겨주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폭주가 성행했고 난동이 속출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 최연소자축에 끼어 있었고, 오래가지 않아 한몫 거드는 축이나 풋내기가 아닌 우두머리 샛별 같은 존재, 유명하고도 거침없는 술집의 단골로 변모해갔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 세계에서는 아주 근사한 녀석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방탕한 소굴에서 살면서 친구들에게서는 대장이니, 근사한 녀석이니, 비상하고 날카롭고 재치가 있는 녀석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불안에 가득 찬 영혼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주일 예복 차림으로 명랑하고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눈물을 흘렸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초라한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 기대어 맥주에 취해서 킬킬거리며 터무니없이 방탕한 말들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론 놀리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몰래 내가 조롱하는 모든 것에 대해 공경심을 품고 있었으며, 나의 영혼 앞에, 나의 영혼과 어머니 앞에, 그리고 신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우리 패거리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고독했고, 그것으로 인해 그렇게도 괴로워했던 것에는 근거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서 인기가 있으며 동시에 술집의 영웅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재치와 용맹을 떨쳤다. 심지어는 나는 음담패설조차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했으며,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패거리가 여자들을 만나러 갈 때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사실 나는 외로웠고,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뜻모를 그리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짐작해보면 나는 방탕하면서 향락을 즐겼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상심하기 쉽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때로 젊은 처녀들이 아름답고 말쑥한 옷차림으로 명랑하고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이 근사하고 깨끗한 꿈속의 인물처럼 느껴졌고, 나보다 1000배나 선량하고 깨끗하게 생각되었다. 얼마 동안 나는 야크겔트 부인의 문구점에는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보고 있노라면 알폰스 베크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날 테고, 그러면 내 얼굴은 무참하게 새빨개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독하고 다른 존재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과음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장담을 해대는 일들이 한 번이라도 즐거웠던 적이 있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다. 사실 나는 술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번번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아야 했다. 모든 것이 다 강요된 것이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그저 하던 그대로 계속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인 것을 두려워했고 노상 마음이 그리로 향해가는 온화하고 수줍음 많은 내적 자각이 두려웠으며 빈번히 엄습해오는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것은 진실된 친구였다. 내가 좋아하는 동급생이 몇 명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모범생 쪽에 속했고 나의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모두들 나를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가망 없는 불량 학생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나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누차 혹독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으며 마침내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범생은 아니었고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해 갈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그러한 악행을 내려놓지 못해 자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신이 우리에게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많다. 신은 그때 나와 함께 이런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더러운 것, 찐득거리는 것, 깨진 맥주잔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짓거리며 보낸 밤들 속에서 나는 몽유병자처럼 쉴 새 없이 괴로워하면서도 추악하고도 불결한 길을 기어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공주를 찾아가는 도중에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의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꿈이야기가 있었다. 나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보잘것없는 짓을 함으로써 나는 더욱 외로움에 사무치게 되었고 나와 나의 유년 시절 사이엔 냉혹한 시선으로 망을 보는 문지기가 버티고선 굳게 닫힌 낙원에 문이 생겨나 버렸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시작이었으며 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향수에 대한 첫 깨달음이었다. 사감 선생님의 경고 편지를 받고 성시에 오신 아버지께서 예상치 않게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너무 깜짝 놀라 몸에 경련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그 겨울이 다갈 무렵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해져 있었고 꾸중을 하셔도 당부를 하셔도 어머니를 상기시키셔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몹시 노여워하며 만일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럽고도 모욕적으로 퇴학을 시켜서 가마원에 집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아버지를 대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아버지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내 마음으로 통하는 길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주 잠시였지만 내게는 그러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었다. 주막집에 앉아 짓거려대는 따위 얘기하고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진 저항의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망쳐갔고 때때로 사태를 이런 식으로 파악해보기도 했다. 만약 세상이 나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자리, 보다 더 가치 있는 과제를 맡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경파멸하고야 말 것인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이 세상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의 성탄절 연휴는 정말 불쾌했다. 나를 보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나는 키가 훨씬 더 커졌고 야윈 얼굴은 생기 없이 축 늘어진 데다 눈언저리엔 염증이 생겨 잿빛으로 찌들어 처량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갓나기 시작한 코 밑에 엉성한 수염 자국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안경이 나를 한층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었다. 나는 모든 것이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했고 입맛이 썼으며 서너 명의 친척과 나눈 인사도 그러했다.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것은 성탄절 전야에 있었던 일이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후 이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온 날이었고
축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부모님과 나의 유대를 거듭 새롭게 해주는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매사가 답답했고 곤혹스러울 뿐이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버지는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 라는 들판의 목동에 관한 복음서 구절을 낭독하였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누나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에는 즐거운 기색이 없었고 얼굴은 늙고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도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다. 그 모든 것이 나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거북스러웠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불이 밝혀진 트리조차 그러했다. 꿀을 바른 과자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향긋한 추억에 짙은 구름을 만들어냈다. 전나무의 향기는 지나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이 밤과 축제의 날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온 겨울이 온통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방학이 되기 직전에 나는 교사회로부터 심한 경고를 받았고 제명시키겠다는 위험까지 받았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그 무렵 나는 데미안에게 특별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성시로 옮겨온 초기 시절에 나는 그에게 2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늦가을 알폰스 베크와 만났던 그 교회의 공원의 봄이 시작될 무렵 가시나무 울타리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연히 한 소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불쾌한 생각과 걱정에 둘러싸여 혼자 투덜거리던 찰나였다.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계속 모자랐다. 친구들에게 꾸어 쓴 액수는 점점 늘어나 집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지출 명분을 생각해내야 했다. 여러 군데의 상점에도 담배나 그 외의 다른 외상값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아니었다. 머지않아 여기서의 생활이 끝장이 나고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가마원에 끌려가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소한 걱정거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나는 언제나 이런저런 종류의 아름답지 않은 일에 직접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나를 몹시 억압하고 있었다. 그런 일상을 보내던 중에 나는 봄날의 공원에서 내 마음을 끄는 젊은 소녀를 만났던 것이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차림을 한 그녀는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내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훨씬 성숙하고 우아하고 윤곽이 뚜렷했으며 벌써 완연한 귀부인 티가 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는 내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오만함과 소녀다움이 내재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마음에 둔 여자에게 접근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과거의 어느 처녀들보다 더 인상 깊었고 내 생활에 끼친 이 짝사랑의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갑자기 내 앞에는 고귀하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다시 나타났다. 나의 내부에 있어서 어떤 갈망이나 충동도 이처럼 경건하고 숭배하고 싶은 소원만큼 깊고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인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단테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영국판의 그림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고 그 그림의 복사본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의 라파엘 초기파의 화풍으로 그려진 처녀의 모습이었는데 갸름하고 긴 얼굴에 영혼이 깃든 손과 표정, 늘씬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공원에서 내 마음을 끌었던 소녀도 날씬한 자태와 소녀다운 면을 지녔다는 점, 또 얼굴 표정에 다소 영혼이 깃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 그림의 여자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베아트리체와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에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내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내게 성스러운 전당을 열어주었고 나로 하여금 사원의 기도자가 되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술집 순례와 밤에 방황하는 버릇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서를 즐기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전향으로 나는 숱한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모할 대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이 다시 살아났고 예감과 신비롭게 아롱진 어스름이 생활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를 여타의 조소에 무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숭배하는 영상의 하인이나 노예일망정 나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시절을 회상하노라면 감동에 젖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다시금 진지하게 노력하여 무너진 생활의 폐허 속에서 밝은 세계를 건설하려 했으며 마음속에서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밝은 세계 속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이 되었다. 지금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이미 어머니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책임감과 일종의 자제력이 요구되는 나 자신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자기 봉사였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와서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했었던 성적인 욕구도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예배로 정화되어 갔다. 더 이상 어둡고 추악한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신음하면서 지낸 밤들, 음란한 환상 앞에서의 심장 고동, 금지당한 문 앞에서 엿듣던 소리, 온갖 음탕한 짓거리들도 모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모신 제단을 마련했으며 그 여인에게 또한 정신과 여러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음침한 세계 속에서 찾아온 삶의 대가를 밝은 세계의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정결함이었으며 쾌락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에 있었다.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제까지 조숙한 풍작꾼이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 젖어 있던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나 이야기나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신경을 썼다. 나는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은 대단한 노력을 요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천천히 위험 있게 걸으려고 애썼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그만큼 신의 봉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나는 한 가지 방법에 정신을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판 베아트리체의 초상이 그녀와 닮지 않았던 것이 일의 발단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내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애썼다. 아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고 나는 내 방에서 최근에 나는 독방을 쓰게 되었다. 깨끗한 종이와 그린물감과 붓을 챙겨두었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 등을 준비했다. 새로 사온 조그만 튜브 속에 들어있는 색깔 고운 템페라 물감이 나를 매혹시켰다. 처음으로 물감을 뽀얀 접시 위에 짰을 때의 그 빛깔은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그것은 불타는 듯한 크롬 옥시트 초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것부터 시험해 보려고 했다. 장식무늬, 꽃, 작은 환상적인 풍경화, 교회 앞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측백나무들이 서 있는 로마의 다리 같은 것들을 그렸다. 나는 그림 그리는 일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림물감 상자를 처음 갖는 아이처럼 행복해하기도 했다. 그러다 나는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실패하여 나는 그것을 내던져 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만났던 그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소녀를 그리는 것은 포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림 물감과 붓이 이끌어가는 대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려진 모습은 꿈에서 본 모습이었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그런 시도를 계속해갔다. 한 장 한 장 새로운 얼굴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그 모습은 한결 선명해졌고 결국 실제와 같지는 않았지만 그 소녀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꿈을 꾸듯이 붓으로 줄을 긋고 화면을 메워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무런 모델도 없는 그림이었지만 장난삼아 그리는 동안 무의식 중에 형상화되어 간 것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이제까지 그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내게 말을 건네오는 하나의 얼굴을 완성시켰다. 그 얼굴은 이미 이전에 내가 그리고자 했던 어느 소녀의 모습은 아니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그린 그림은 더 이상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고 머리칼도 그녀의 것과 같은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이마는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였고 입술은 붉게 타고 있었고 전체적인 인상은 딱딱하고 가면 같기도 했지만 그 얼굴은 인상적이고도 신비스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성시킨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어떤 야릇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신의 초상이거나 신성한 가면과도 같았고 절반은 남성적이고 절반은 여성적이었다. 나이를 초월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으며 남모르는 생명에 충만해 있으면서도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고 나 자신 속에 존재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확실히 어느 누구와 닮은 듯했지만 누구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얼굴은 얼마 동안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와 함께 생활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보고 나를 놀려대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혼자 되기가 무섭게 그 그림을 꺼내어 그것과 사랑에 빠지곤 했다. 저녁에는 그 그림을 침대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놓고는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 시절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거의 몇 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제야 꿈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상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꿈 속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 속의 얼굴이 빈번히 생기를 띠고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으며 아주 친밀하게 혹은 적대적인 태도로 때론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한히 아름다우며 조화를 이룬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역시 그러한 꿈을 꾼 후 잠에서 깨어난 나는 갑자기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내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했으며 옛날부터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흥분을 억누르며 나는 그 그림 속의 얼굴을 수치 많은 갈색 머리칼과 여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입술,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밝음을 지닌 억센 이마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츰 마음속에 눈에 익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서 그 그림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크게 뜬 초록빛이 감도는 눈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바라보았다.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약간 치켜떠져 있었다. 나는 이 그림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알아차렸다. 어째서 이렇게 늦게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내 추억 속에 남아있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그 그림을 비교해 보았다. 닮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미안임에는 틀림없었다. 어느 초여름의 석양 무렵 서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 기울어지는 태양빛이 붉게 비쳐 들어왔다. 방 안에는 어둠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베아트리체의 초상,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틴으로 창틀 가운데에 고정시키고 석양이 어떻게 그것을 투시하는지 관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얼굴의 윤곽은 없어져 몽롱해 보였지만 붉게 그늘진 눈과 밝은 이마, 유난스레 붉은 입술은 더욱 생생하고 깊게 타올랐다. 석양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점차 그 얼굴은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 그림이 나와 닮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 나의 운명 혹은 나의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언젠가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 역시 그러할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운명의 소리였고 리듬이었다. 그 무렵 나는 이제까지 읽었던 어떤 책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 책을 한 권 읽었다. 훗날에도 니체를 제외한다면 그러한 감동을 준 책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시간과 금원이 수록되어 있는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구절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고 나를 고무시켜 주었다. 지금 그 금원의 한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 나는 그 구절을 펜으로 초상 아래에 적어두었다. 운명과 마음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이름들이다. 그 말을 나는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소녀와 나는 여전히 이따금 마주쳤다. 나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지만 늘 부드러운 화합과 감정의 묘한 예감을 느끼곤 했다. 그대와 나는 함께 맺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형상만이 그럴 뿐이다. 그대는 분명 내 영혼의 일부분이리라.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단 한 번 방학 때 그를 만난 적이 있긴 했다. 지금에서야 나는 그 잠깐 동안의 만남을 이 기록에서 숨기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수치심과 허영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것을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의 어느 방학이었다. 늘 그랬듯이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고 산책용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옛 모습 그대로 경멸스러운 거리의 건달들을 구경하며 건들건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나는 그 옛날 친구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번갯불처럼 프란츠 크로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제발 데미안이 그때의 일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신세 갚아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렇게나 불쾌할 수가 없었다. 사실 어리석은 아이 때의 일이기는 했지만 은혜는 은혜였던 것이다. 그는 나의 인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기에 나는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날과 똑같은 악수였다. 꽉 움켜쥐는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남자다운 악수. 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았다. 예전과 똑같이 늙어 보였고 동시에 똑같이 젊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몇 번이나 답장도 받지 못한 편지를 보냈던 일이 생각났다. 제발 그가 그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보 같은 편지를 그는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게 베아트리체도 초상도 없었고 황량한 시기에 한복판에 있던 시절이었다.
교회로 나가자 나는 술집에 가자고 제의를 했다. 그는 함께 갔다. 나는 잔뜩 멋을 부리며 와인 한 병을 주문해 잔에 채우고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과 그랬던 것처럼 첫 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술을 자주 마시는구나? 그가 나에게 물었다. 응, 물론. 나는 나른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아직까지는 그 이상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취의 황홀감과 바커스적인 요소 말이야. 하지만 술집에서 마냥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멋이 쉽게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해. 술집이나 찾아다니는 일은 진짜 속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날은 하룻밤 내내 타오르는 관솔불 곁에서 진짜 아름다운 도취경과 흥분을 맛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나 언제나 같은 식으로 자꾸 술잔을 기울이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매일 밤 단골 술집 술상을 보고 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누구나가 다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는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싱싱하고 우월감이 느껴지는 웃음을 웃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지. 아무튼 술꾼들이나 건달의 생활은 어찌 보면 모범적인 시민의 생활보다는 훨씬 더 생기 있는 것인지도 몰라.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읽었던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한 최선의 준비활동이란 말이야. 예언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어거스틴 같은 인물이거든. 그도 예언자가 되기 이전에는 향락가였고 방탕하였지. 나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훈계하는 듯한 어조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언자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데미안은 눈을 지그시 내리깐 채 알아들었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불행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말이야. 무엇 때문에 술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너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은 깨닫고 있을 거야.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자, 미안하지만 나는 집으로 가야겠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혼자 앉아서 남아있는 술을 다 마시고는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데미안이 벌써 술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이 나를 한층 더 불쾌하게 했다. 이 사소한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그 교회의 술집에서 내게 한 말들을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가 있었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창틀에 고정되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그림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눈만은 생생히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초리였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눈빛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초리였다.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동경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나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아마 어디에선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터이고 그가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그의 어머니도 우리 고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크로머의 일을 포함해서 나는 데미안과 관련된 온갖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일찍이 내게 했던 말들이 지금 다시 생생하게 울려왔고
그 말들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의미를 지니며 나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게 제외했을 때 말했던 당탕아와 성자에 관한 의미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명해졌다. 나에게도 그가 이야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새로운 삶에 대한 충동과 함께 순수함에 대한 욕구와 성스러움에 대한 동경이 나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기까지 나 역시 술주정과 더러움과 마비의 방탕 속에서 헤매지 않았던가. 정결함에 대한 소망과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동경처럼 새로운 삶에 반대되는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지 않았던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고 있는 동안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밤나무 아래에서 그가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캐묻고 그와 관련된 나의 비밀을 알아맞히던 때의 빗소리였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견실 내 수업 시간 등의 기억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으로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그 대답은 당장에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시간을 두고 곰곰이 그 기억을 되살리기에 열중했다. 그러자 그 생각도 다시 떠올랐다. 그가 카인에 관한 의견을 말한 뒤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아치 밑에 초석 위에 새겨져 있는 낡고 퇴색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으며 누구나 그런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의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마한 잿빛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빛깔을 띠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이고 똑같은 문장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삼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삼키자 나는 즐겁을 했다. 삼킨 문장 속의 새가 다시 살아나서 내 배를 채우고 배속을 쪼아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놀라서 잠을 깼다. 정신이 맑아졌다. 그때는 한밤중이었고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을 때 방바닥에 있던 무언가 흰 것을 밟았다. 아침에서야 그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림은 물에 젖은 채로 방바닥에 떨어져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려고 흡수지를 사이에 끼워 두꺼운 책 속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다시 보니 잘 말라 있었으나 그림은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다소 창백해졌고 얼마간 가늘어져 있었다. 이제야말로 정말 데미안의 입 그대로였다. 나는 새 종이에 그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본래의 그 새 모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것은 너무 낡아서 때때로 다시 색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가까이에서조차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새는 서 있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의 위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한 송이 꽃이었거나 바구니 혹은 둥우리 아니면 나무 꼭대기였을 것이다. 나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분명히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려가기 시작했다. 어떤 분명치 않은 욕구에서 나는 곧 강한 색을 쓰기 시작했다. 새의 머리는 내 그림에서는 황금빛이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려나갔고 그 그림은 며칠 안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겁없어 보이는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커다란 새였다. 그 새의 반신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고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게는 꿈속에서 보았던 아롱진 문장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주소를 안다고 해도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느끼던 몽상 같은 예감으로
그것이 그에게 전해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간에 그에게 그 새의 그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내 이름조차도 적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해서 오려내고는 커다란 봉투에 데미안의 옛날 주소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붙였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다. 내가 행실을 고친 이후로 선생님들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나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이제 와서 반년 전의 퇴학 처분 경고의 기억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비난이나 이협조가 아닌 옛날의 어조로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변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와 일치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다. 이 변화로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남이 나에게 접근해오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단지 나를 한층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어느 곳인가를, 데미안을 멀고 먼 운명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사실상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으면서 그 한복판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베아트리체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 속의 초상이나 데미안에 대한 생각으로 비현실적인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는 완전히 내 시선과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구에게도 나는 꿈에 관해, 나의 기대와 내적인 변화에 관해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설사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